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2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에 관한 지난 영상에서는 로마의 건국과 공화정, 그리고 포에니 전쟁과 사회 혼란, 로마 공화정 말기의 혼란과 삼도 정치에 관한 내용을 각각 알아보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로마의 체정과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2차 삼도 정치와 옥타비아누스, 로마 말기의 중흥 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로마 제정의 시작과 로마의 중흥 시도 내용입니다. 지난 영상까지 학습한 로마 연표를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는 로물루스에 의해 건국되어 7대까지 왕정이 이어지다가 기원전 6세기에 공화정이 시작되었고, 성산 사건을 배경으로 로마의 공화정이 민주적 공화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원전 3세기 중엽부터 3차 120년간 전개된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물리치고 이후 마케도니아까지 굴복시켜 지중해 전역을 장악하게 되지만 자영농민 몰락 등의 사회 혼란을 해결하려는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실패하게 됩니다. 포에니 전쟁 이후 사회 혼란이 심했던 공화정 말기, 즉 기원전 1세기경에는 술라를 내세우는 벌족파와 마리우스를 내세우는 평민파가 극심하게 대립하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었고, 동맹국 전쟁과 스파르타쿠스 반란으로 나라가 크게 혼란한 상황에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 크라소스와 비공식 정치 동맹을 맺으면서 제1차 삼도 정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갈리아 정복에서 정치적 발언권이 커진 카이사르가 라이벌 폼페이우스를 축출하고 독재 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대변하는 여러 개혁을 시도하다가 원로원 공화파들에게 기원전 44년 암살되면서 또다시 로마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카이사르의 후계자들이 카이사르 암살범들을 제거하고 2차 삼도 정치가 성립되었으며, 기원전 31년 악테움 해전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가 최종 승리자가 되는 내용까지 학습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은 2차 삼도 정치에서 권력을 장악한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던 기원전 27년부터 로마는 제정이 시작되고, 이후 로마의 평화시대가 약 200년간 전개되다가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로마의 쇠퇴를 막는 중흥 노력이 있었지만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동서로마로 분열되고,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게르만족에 망하면서 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내용을 학습하시겠습니다. 카이사르가 암살되고 유언장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와의 사이에 태어난 카이사리온도 아니고, 카이사르의 최측군 실력자 안토니우스도 아닌 친척 옥타비아누스가 제1후계자로 지정된 것입니다. 카이사르 여동생인 율리아의 딸이 옥타비아누스의 어머니가 되는데, 당시 옥타비아누스는 18살이었고 비록 친척이라고는 하나 크게 가깝지도 같이 생활하지도 않았던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1화에는 옥타비아누스가 잠시 카이사르 집에 머문 적이 있을 때 그를 눈여겨보았다고도 하고, 카이사르는 본인의 암살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어린 18살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잡을 만큼 성장한 이후에 자신이 후계자를 정하면 되리라고 생각했다고도 합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무명의 어린 옥타비아누스를 대카이사르 집안의 후계자로 정할 만큼 카이사르 안목이 높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브루투스 등의 공화파들은 카이사르를 암살한 이후 연설 등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했으나, 대중적 인기가 높았던 카이사르에 대한 암살은 로마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결국 도피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이 후계자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비록 유언장에서는 후계자가 되지 못했지만 카이사르의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는 38살의 막강하고 노련한 장군인 안토니우스는 18세 작은 체구의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 옥타비아누스에 대해 아예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카이사르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비록 옥타비아누스가 아직 어리지만
카이사르의 정통 후계자임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어찌 보면 남성적인 면이 부족하면서도 상대에게서 호감을 얻어낼 줄 아는 젊은 후계자를 따르는 세력이 늘어나게 되자 안토니우스는 옛 카이사르 군대가 아닌 자신만을 따르는 사병을 만들기 위해 카이사르의 유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반면에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후계자임을 후광으로 많은 병사들을 자신의 군대로 결집시키고 19세에 집정관에도 당선되는데, 겉으로는 실력자 안토니우스에 전혀 대결하지 않는 듯하면서도 신중한 처신으로 꾸준하게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였고, 기원전 43년 카이사르 부관 출신의 실력자인 레피두스의 중재로 안토니우스와 같이 로마 재건을 위한 3인 위원으로 임명되고 시민 집회에서 공인까지 받아 제2차 3도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세 사람의 카이사르 세력들은 카이사르 암살을 주도했던 마르쿠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군대를 기원전 42년 마케도니아 인근의 필리피 전투에서 두 차례 격파하면서 카이사르의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통치 지역을 서로 배분하였는데, 실세였던 안토니우스가 풍부한 생산물을 낳는 동방 오리엔트 지역을 차지했고, 레피두스가 아프리카를, 반면에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와 스페인, 갈리아의 서방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도 안토니우스의 실력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옥타비아누스에게는 로마 본국을 세력권으로 확보함으로써 정통성이나 명분 쌓기에 성공하게 되고, 반면에 안토니우스가 이집트를 방문하여 프톨레마이우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 되는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 이집트에 머물게 되면서 정복한 아르메니아 지역을 로마에 귀속시키지 않고 클레오파트라 아들을 왕으로 삼도록 하는 등 정치적 실수를 하게 됩니다. 로마 본국에 있던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 세력과 손을 잡고 정적인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을 찾아내어 공개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에는 자신과 클레오파트라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과 카이사리온에게 로마 영토를 분배한다는 것과 자신과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을 로마가 아닌 알렉산드리아에 건설하라고 쓰여 있었고, 이 내용은 로마인들에게 안토니우스를 배신자로 여기게 합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하기 위해 로마에 있는 옥타비아에게 이혼 통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안토니우스의 아내는 옥타비아누스의 누이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었지만, 매력적인 동방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에 빠져서 카이사르의 아들 카이사리온을 적법한 후계자, 즉 로마의 새로운 지배자로 선언하고 로마인 아내를 버리는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은 큰 반감을 느끼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 알렉산드로스의 부관 프톨레마이오스의 후손으로 이집트 핏줄이 아니라 마케도니아계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며 이집트를 22년간 통치하였습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려서부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는 많은 책들을 읽었고 7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등 총명함과 동시에 정치적 야심이 넘쳤던 인물입니다. 21살 때 52세의 카이사르를 만나서 그의 도움으로 여왕으로서의 권력을 강화하고 그의 자식 카이사리온까지 낳았지만, 카이사르가 암살되고 그의 유언장에도 카이사리온이 후계자가 되지 못하여 이집트의 미래까지 불확실한 상황에 그녀는 어리고 미숙하게 보이는 옥타비아누스보다는 카이사르 후 최고 실력자로 인정받는 안토니우스에게서 또다시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패하고 자살하게 됩니다. 기원전 32년 로마 시민들의 민심을 얻은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의 집정관 권한을 박탈하고 원로원과 로마 안에 있는 안토니우스 추종 세력들을 제거하면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7세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결국 옥타비아누스의 로마 군단과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단과의 결전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유명한 악티움 해전입니다.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 함대가 먼저 철수하면서 뒤따라 철수한 안토니우스까지 옥타비아누스의 부하 아그리파가 끄는 로마군에게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안토니우스의 죽음 이후 옥타비아누스의 로마 개선식에서 포로로서 굴욕적 행진 등을 예상한 클레오파트라 7세는 왕가의 장신구로 온몸을 장식하고 코브라를 이용하여 자살하여 안토니우스 곁에 묻히게 됩니다.
이후 카이사리온까지 옥타비아누스에게 살해당하면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부관 프톨레마이우스 1세에 의해 시작되어 300년간 유지되던 프톨레마이우스 왕통은 끊어지고 이집트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며 지난 시간에 학습한 300년간의 헬레니즘 시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2차 삼도 정치의 라이벌 안토니우스를 꺾고 승리한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세계 제국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삼도 정치 이후의 권력 장악이라는 점에서 카이사르와 닮은 꼴인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내전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장악한 옥타비아누스는 뜻밖에도 모든 권력을 원로원과 로마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즉 로마 공화정의 전통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이 놀라운 선언에 공화정의 상징인 원로원은 몹시 감격해하며 이후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그에게 수여하는데 그것은 존엄자라는 의미였습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성실한 태도로 상대에게 적개심을 일으키지 않았던 옥타비아누스는 독재자 출현을 가장 염려하고 있는 공화파들과 로마 시민들에게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주권자들에 의한 정책 결정이라는 공화정의 전통을 지키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모든 권력을 장악한 비상한 인물이었습니다. 즉 그는 행정의 총책임자 집정관, 콘술이었고 종신호민관이며 동시에 군대의 최고 책임자인 임페라토르이면서 로마 제1의 시민이라는 프린캡스 칭호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원전 27년에 원로원의 공식 결의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프린키파투스라고 부르는 원수정이 실시되게 되는데 역사가들은 이때를 로마 제정의 시작으로 봅니다. 로마 영역이 넓어지면서 토론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신념을 담아서 책임을 지는 이상적인 공화 정치로는 로마를 통치할 수 없었을 것이고, 넓어진 영토를 다스려야 할 너무도 많은 다양한 내용의 중요한 결정사항은 황제 1인을 중심으로 한 통치체제에 의해 신속하게 최종 결정되어지고 명령에 의해 집행되어지는 제정이 넓어진 로마에 가장 적합한 효율적인 통치체제였을 것입니다. 실제는 황제이지만 원수제라는 형태의 1인자가 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번영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는 영토 확장보다 라인강과 다뉴브강을 경계로 게르만족의 공격에 대해 영토를 수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고, 아그리파 등 훌륭한 장군들의 보좌를 바탕으로 점령지에 대한 확실한 지배를 강화하여 공화정 말기의 긴 혼란을 수습하고 그 어느 시기보다 안정된 시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는 군제와 세금 제도를 개편하고 로마의 치안 문제나 식량 문제 등 국정 전반을 쇄신하면서 수도 로마를 대리석 도시로 바꾸게 하는 등 제정시대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한 41년간은 내전도 없고 변경 수비도 튼튼하여 전쟁도 없는 가장 안정적인 시대로 베르길리우스 등의 라틴 문학의 황금 시대였고, 많은 사상가들도 배출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도 탄생하는 등 문화도 가장 꼽힌 위대한 시대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사랑에 대한 내용도 특별한데, 남편이 있는 다른 사람의 아내로 둘째 아이까지 임신 중인 리비아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녀의 남편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여 그들을 이혼하게 하면서 리비아와 결혼했으며 죽을 때까지 그녀만을 사랑했고, 아우구스투스의 후계자가 된 2대 황제 티베리우스는 리비아의 첫째 아들로 전 남편의 아들이었다고 하니 그 당시로는 참 보기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어 기원후 2세기까지 약 200년간 로마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번영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원후 2세기경에 오현제라고 불리는 황제들이 등장하여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었는데, 오현제는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선정을 베푼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의 황제 자리는 아들에게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능한 인물을 황제로 지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 시기의 로마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상공업과 무역도 크게 발달하였고 영토도 최대로 확장되었으며, 로마 문화의 영향력이 이탈리아 반도뿐만 아니라 로마 속주 지역에 고루 퍼지는 등 로마 제국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2001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탄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주인공 막시무스에게 권력을 이양하려고 하다가 아들 코모두스에게 살해당한다는 설정으로 나오는 황제가 현재의 마지막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인데요. 그는 평생을 이미 쇠퇴해가고 있는 로마를 열심히 다스리고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내려 노력했던 황제였는데 전쟁 막사에서 독백 형식의 일기로 서술한 명상록이라는 글을 남긴 후기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죽으면서 로마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먼저 정치 혼란입니다. 기원 후 235년부터 약 50년간 군사력을 기반으로 황제 자리를 차지하는 18명의 군인 황제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또한 경제와 군사면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게르만족과의 경계가 라인강을 기준으로 안정되어 로마의 영토 확장이 줄어들자 오랜 평화로 전쟁 노예들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라티푼디움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농촌은 피폐해지면서 도시 상공업도 쇠퇴하고 물가는 급등하게 됩니다. 전쟁이 없어지면서 로마군으로 상징되던 용맹한 군단병, 중장보병도 위축되고 라인강 너머의 게르만족이나 동쪽 국경지대의 사산조 페르시아 등의 이민족을 막아내는 국경 수비를 위해 게르만 용병을 고용하는 상황에도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또 하나의 내용은 농업 경영 형태가 라티푼디움 경영에서 콜로나투스 형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보인이 전쟁을 학습하실 때 라티푼디움, 즉 대농장이 생겨나는 것과 노예를 이용하여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노예 공급이 끊어지면서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자 라티푼디움 경영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자영농민이 몰락한다고 했는데요. 자영농민 중에 노예로 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땅을 팔아서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지자 유력자의 아래로 들어가서 토지를 빌려 소작인으로 농업활동을 하는 사람도 생기고 노예 중에도 신분이 상승하여 소작인이 되기도 했는데 로마 말에 등장한 이런 소작인, 즉 콜로누스 등에 의한 농업 경영을 콜로나투스제라고 합니다. 유력자 지주들은 확실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콜로누스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시키고 토지의 매이도록 고착화시켰기 때문에 로마 말의 콜로나투스제는 중세 서유럽의 농노를 노동력으로 하는 장원경제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러한 로마의 쇠퇴를 막고 로마의 중흥을 시도하는 황제가 등장하는데 3세기 말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너무 넓은 로마 제국을 동서로 나누고 통치권을 정부 황제의 4개로 나누어 오리엔트적인 전제 군주제, 즉 도미나투스제를 시도하여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화를 꾀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로마의 정치 형태가 변화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로물루스에 의해 시작된 왕정이 에트루리아계 7대왕을 브루투스가 축출한 기원전 509년부터 공화정으로 바뀌었고 귀족 중심의 공화정에서 성산 사건을 배경으로 민주적 공화정으로 성격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7년 2차 삼도 정치에서 정권을 장악한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으로부터 존엄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았던 것이 제정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공화정의 전통을 지키는 의미이므로 원수정이라고 하고 이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한 284년을 계기로 시작된 오리엔트적 전제 군주제인 도미나투스제가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하층민 출신으로 전임 황제 누메리아누스의 지휘대장 출신인데 황제가 살해되고 군단의 옹립을 받아서 황제가 되었으며 도미나투스제 개혁 이외에도 원로원의 입법권을 없애고 법안을 원로원의 의결 형태가 아닌 황제의 칙령으로 대체시키면서 전문 관료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 병력을 증강시키고 새로운 화폐 발행과 최고가격제 등 여러 분야의 내정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교를 강력하게 탄압한 황제로 유명한데 303년 교회 성물 등을 파괴하고 그리스도교 모임을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하면서 많은 신자들을 처형하였습니다. 305년 황제 은퇴를 선언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달마티아, 즉 오늘날 동유럽 관광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크로아티아 스플리트에서 만년을 보냈다고 하는데
디오클레티아누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성도미니우스 성당 안에는 황제의 묘가 있었다는데 시신은 어느 순간 사라져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퇴위한 8년 뒤인 313년에 크리스트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공인되게 됩니다. 4세기 초에는 콘스탄티누스가 정부 황제 사두 체제의 내분으로 혼란에 빠진 로마 전체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로마의 단독 황제가 되어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겼고 이후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은 천년간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 번영했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동서교역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이후 이슬람 세력에 의해 이스탄불로 계층되어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연결됩니다. 또한 군단을 중앙상비군과 국경주둔병으로 구분하는 상비군 제도 등의 군사 제도도 정비하였고 화폐 제도의 혼란으로 순도가 5%까지 떨어진 은화 데나리우스의 유통을 금지하고 금화인 솔리두스 본위로 화폐 제도도 정비하는 등 쇠퇴해가던 로마의 중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313년에는 로마의 다신교 전통에 따라 제국 내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던 크리스트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제국 내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즉 디오클레티아누스 이후에 기독교 박해를 중지하고 교회의 사법권과 재산권 등을 지켜주게 됩니다. 또한 325년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하여 아타나시우스를 정통으로 결정함으로써 크리스트교의 교리 분쟁까지도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 두 황제의 노력으로도 로마의 쇠퇴를 막을 수가 없었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91년에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삼고 로마의 분할 통치 체제를 통일하는 등 로마의 중흥 노력을 이어나가는 듯했으나 395년에 로마 제국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서 상속함으로써 로마는 동서로마로 분할되게 됩니다. 이후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게르만족에 멸망당하게 되는데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세계제국 로마의 멸망, 즉 고대의 종말로 해석합니다. 반면에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불리우며 1453년에 오스만 튀르크에 멸망할 때까지 중세 서유럽과 달리 독자적으로 천년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로마의 문화와 크리스트교는 23번째 영상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